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날 많은 독거 노인들은 맞선을 통해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반려자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맞선 경험 후 올해 75살이 된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독거노인들이 만나기 어려운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여러 차례의 소개팅을 겪은 후 김 씨는 이 방법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 나는 노년의 반려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며 차라리 혼자서 미래의 노후 생활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75살 김 할아버지의 맞선 경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올해 75살이며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3명의 자녀도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현재 나는 예전 직장에서 제공한 복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2룸짜리 집으로 한 방은 거실 겸 다실, 다른 한 방은 침실 겸 서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월 연금은 약 75만 원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한 노인들과 비교하면 큰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며 성격도 좋다. 요리도 할 줄 알고 집안일도 잘한다. 나는 평소 서재에서 붓글씨를 쓰거나 다실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마시는 좋은 차 대부분은 자녀들이 선물한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는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방문할 때 불필요한 선물을 사오지 말고 좋은 차만 선물해 달라고 합니다. 나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며 오직 차를 마시고 서예를 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입니다. 아침이면 공원이나 광장에서 태극권을 연습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TV에서 여러 번의 맞선 프로그램을 시청한 후 다시 반려자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맞선 신청을 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하고 원하는 반려자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며칠 후 제작진은 나에게 연락을 하여 적절한 상대를 찾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적합한 분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만나 뵙는 것이 어떨까요? 미리 집을 정리해 두시고 맞선 상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주세요. 이번 맞선 상대는 서울에 사는 68살의 퇴직자 미선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되었으며 외동아들은 다른 지역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있었다. 미선은 김 할아버지와 만나 서로의 상황을 알아보았고 그의 집도 둘러본 후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선은 상당히 세련된 할머니였으며 그날 맞선을 위해 치마적 오리를 입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다. 그러나 김 할아버지는 그런 미선이 생활적인 면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고 속으로 약간 실망했다. 미선은 김 할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고 외모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혹시 만성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눈치였다. 결국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하지 않고 곧 헤어졌다. 김 할아버지는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앞으로 이렇게 겉모습만 신경 쓰는 사람은 소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괜히 기분만 상할 뿐이었다. 두 번째 맞선 상대는 60살의 정화였다. 그녀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없었지만 김 할아버지의 조건에 만족하는 듯했다. 그러나 2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서로 마음에 들면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둘째, 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야 했고 매달 28만 원을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저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할아버지는 정화의 요구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이가 들면 결국 자녀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굳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정화는 자신이 더 젊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면 결국 자신이 더 많은 집안일을 하게 될 것이며 김 할아버지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김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말했다. 나는 아직 건강하오. 누가 누구를 돌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오. 결국 서로의 입장이 맞지 않았고 김 할아버지는 매달 28만 원을 따로 저축해 주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의 생각에 함께 사는 것은 서로를 돌보기 위한 것이지 일방적인 부양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보살펴 줄 사람을 원한다면 맞선이 아니라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더 낫겠소. 이렇게 말하며 맞선을 마무리했다. 세 번째 맞선 상대는 70살의 박할머니였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헤어지기 전에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좀 더 알아가기로 했다. 박할머니는 자신의 연금이 있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집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부지런하고 건강한 노인을 만나 함께 생활하며 서로 의지하고 싶어 했다. 생활비 문제도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고 집안일 역시 공평하게 나누어 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운동을 다니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김 할아버지는 박 할머니의 생각에 크게 공감했다. 그는 이렇게 진정으로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태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했다.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람을 찾는 것이 맞소. 그러나 몇 달 후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다. 김 할아버지는 박 할머니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려도 성격이 너무 세세하다고 느꼈다. 말은 좋았지만 정작 행동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결국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 나이까지 살았으면 그냥 혼자가 편하지 않겠소. 더 이상 나를 잔소리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도 피곤하오.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조용하고 평온하게 보내기로 했다. 혼자 사는 것이 불편해지면 좋은 요양원을 미리 알아보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생각이었다. 김 할아버지는 박 할머니와 석 달 동안 교류한 후 결국 헤어졌다. 그는 박 할머니가 자신보다 젊지만 너무 신경 쓸 일이 많다고 느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해도 실제 행동에서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없었다. 결국 김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이 나이가 되었으니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낫겠어. 건강이 좋을 때는 자유롭게 혼자 살고 더 이상 잔소리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 것이 평온한 노년을 즐기는 길이지. 그는 스스로 좋은 요양원을 미리 알아보기로 했다. 혼자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집을 팔고 요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지영은 이렇게 생각했다. 노년의 반려자를 찾는 것은 인연이 닿아야 가능한 일이다.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행운이지만 억지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반려자를 찾는 목적이 단순히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라면 그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세월을 겪고 결혼 생활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이 시기가 되면 물질적인 것보다 정서적인 교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려자를 찾다가 속임을 당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도
자주 들려온다. 맞선이 오히려 다툼과 갈등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다. 진정으로 함께할 반려자를 원한다면 서로가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노년의 반려자를 찾고 싶다면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서로가 진심으로 대해야만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만약 어떤 노인이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찾는다면 그런 만남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상대도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우리 노인들이 맞선이라는 문제를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혼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문을 닫는 것은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가려면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른이 넘으면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내 박 할아버지, 즉 할아버지의 동생은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하셨다. 그러나 연금이 없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할아버지는 친척이 운영하는 용광로에서 공장을 청소하는 일을 하시며 월 100여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설 명절이 다가오자 모두가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 할아버지에게는 두 아들과 한 딸이 있었는데 자녀들은 명절 비용을 전혀 보내지 않았다. 더욱이 딸은 평소에도 여러 핑계를 대며 아버지에게서 돈을 빌려갔다. 설 전날 자녀들은 모두 모여 가족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이 모임 비용 역시 할아버지가 부담했다. 두 아들은 딸이 빌려간 돈 이야기를 꺼내며 화를 냈고 결국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최근 몇 년 동안 할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나빠졌지만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명절이 되면 친척과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할아버지는 모두를 붙잡고 식사를 대접하려 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2개의 큰 상을 차렸고 박 할머니가 도와주면서도 불만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는 차마 화를 내지 못했다. 친척들이 돌아갈 때 할아버지는 세뱃돈까지 주려 했지만 할머니가 극구 말렸다. 설날이 지난 사흘째 되는 날 할아버지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다. 과로한 데다 술까지 마셨기 때문이다. 즐거워야 할 명절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렸다. 첫째, 할아버지는 휴식을 모르는 삶을 살았다. 끊임없이 일을 찾아다닌 덕분에 수입은 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무책임한 태도를 정당화할 핑곗거리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가족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다. 둘째, 대가족의 장손으로서 부담이 너무 컸다. 가족 내에서 연장자였던 할아버지는 명절마다 수많은 손님을 맞이해야 했다. 이 모든 접대는 그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셋째, 자신을 너무 과신했다. 자신이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손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놀았지만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노인은 노인답게 살아야 한다. 중년기의 삶을 계속 유지하려 하면 결국 몸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제부터는 문을 닫고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적절한 거리, 두기와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어서 우리는 노후를 보다 건강하고 평온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가난을 즐기든 부유함을 즐기든 세상과 단절하든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은 바뀌고 변한다. 그러나 본연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 왕이든 평민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들면 모두 평범한 사람이 된다. 삶의 방식도 그에 맞춰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의 걱정에 휘둘리며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문을 닫아야 가정이 안전하다. 문이 닫히면 집안의 평온이 유지되고 모든 것이 온전히 보존된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명절 동안 몇 가지 문을 닫을 줄 알아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일단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다. 설날이 되면 친척과 친구들이 찾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그 중에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나 젊은 세대의 문제도 포함된다. 누구는 결혼을 안 한다더라. 누구는 직장을 그만뒀다네. 이혼한 사람이
또 생겼대. 인터넷에서 이런 일이 화제라던데. 이런 대화가 오갈 때 나이 든 사람들은 가급적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냥 듣기만 하면 되고 불필요한 조언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예를 들어 30살이 된 손녀가 아직 결혼을 안 했다면 재촉할 필요가 없다. 그 문제는 손녀의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다. 괜히 간섭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뿐이다. 둘째, 먼 길을 떠나는 문을 닫고 가까운 곳에서 머물기. 설날에는 친척을 찾아 인사하는 것이 전통이다. 그러나 멀리 있는 친척 집까지 가야 할까? 차를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몇 시간이나 달려야 한다. 어르신들이 장거리 이동을 견딜 수 있을까? 길에서 멀미라도 하면 어쩌지? 중간에 쓰러지기라도 하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먼 친척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 굳이 인사를 전하고 싶다면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다. 또는 가까운 친척이 직접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특히 농촌에 사는 어르신들은 명절 때 먼 곳까지 이동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진 후 상황을 보고 방문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셋째, 집의 문을 닫고 불필요한 손님 줄이기. 내 고향에서는 나이 든 어르신들이 집안의 손님 접대를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집안의 큰일은 아들과 며느리가 맡아 처리한다. 만약 아들이나 며느리가 집에 없을 경우 어르신들은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친척과 지인도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나머지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예전에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라도 인연이 멀어졌다면 굳이 다시 엮일 필요가 없다. 심지어 명절을 틈타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한다. 넷째, 말의 문을 닫고 좋은 말만 하기. 나이가 들면 말 한마디가 중요해진다. 명절에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좋은 기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예전에 감정이 상했던 사람이 있다면 명절을 계기로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모든 오해가 풀릴 수 있다. 혹여 불편한 친척을 만나더라도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말을 삼가야 한다. 명절에 다투는 것은 서로에게 불행한 일이다.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기운을 전하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는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마음을 편히 놓아라. 명절이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인생이 단순해질수록 삶은 더욱 가벼워진다. 나이 든 사람이 행복해야 젊은 사람들도 걱정을 덜게 된다. 그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쌓아가는 덕과 복이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람과 파도가 지나간 후의 평온함처럼 지금부터는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른이 넘으면 바깥 세상의 번잡함을 멀리하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풍파를 겪었다. 이제는 바람이 멈추고 햇살이 따뜻한 날들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 문 하나를 닫는 것은 삶의 전환점이 된다. 문을 닫으면 조용한 세계로 들어가고 한 지붕 아래 두 사람, 세 끼 식사, 사계절을 함께하는 삶을 즐길 수 있다. 세상은 여전히 화려하고 매력적이지만 그 모든 것을 집 안으로 들이거나 욕심내서는 안 된다. 과한 욕심은 결국 집착이 되고 길을 잃게 만든다. 강을 건너 수많은 산을 지나면 마치 잔잔한 바다로 돌아가는 듯하다. 이 변화는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깊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어른들에게 세배할 때도 일정한 예절을 지켜야 했다. 그 시절의 명절은 가족 전체가 하나로 모이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전통도 조용히 변화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해 명절 인사를 전하는 것을 선호한다. 짧지만 정성이 담긴 영상 통화, 가끔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을 전할 수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형식의 차이가 아니다. 우리가 가족 간의 정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형식적인 의례를 고집하지 않고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법으로 감정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때때로 짧은 메시지 하나가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줄 수도 있다. 예전에는 거리가 가족 간의 소통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한때 같은 마을에 살았던 친척들도 이제는
전국 곳곳으로 흩어져 있다. 특히 명절 때마다 귀성 전쟁이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주었다. 영상 통화로 언제든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친척들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거리는 더 이상 가족 간의 정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다. 우리는 더 유연한 방식으로 서로를 연결하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명절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기술 덕분에 가족 간의 온기는 언제나 유지될 수 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한 자원이 되었다. 높아진 업무 강도와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명절 때마다 의무적인 친척 방문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느낀다. 과거에는 설날에 친척 집을 돌며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전통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부담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형식적인 방문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때때로 평소에 연락하는 것이 명절에 한 번 방문하는 것보다 더 진솔할 수 있다.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이 형식적인 세배보다 더 감동을 줄 수 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준다. 전통적인 명절 문화가 줄어든 대신 더 진실하고 자연스러운 관계 유지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전통적인 형식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족 간의 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설날에 친척 방문을 하지 않는 현상은 그저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의 정을 지키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가이다. 앞으로 명절 문화는 더 단순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 간의 정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통적인 형식에서 벗어나면서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길을 찾고 있다. 이제는 정보와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익히고 형식보다 진정성을 우선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가족 간의 정은 형식에 있지 않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가장 현명한 방식일 것이다. 설날에 친척 방문을 하지 않는 현상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다. 이는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기도 하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대가 발전하면서 생긴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명절의 형식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족 간의 온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이다. 아마 미래의 설날은 지금보다 더 단순하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 간의 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면서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가족을 이어갈 수 있다. 이제는 정보화 시대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형태로 가족의 유대를 유지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결국 진정한 가족에는 형식에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가족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일 것이다. 한때 우리는 인맥이 넓고 인간관계가 많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동창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다. 예전에는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도 이제는 연락이 뜸해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불러도 나오지 않는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면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당하기도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연락이 차단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장자가 전한 세 마리 새 이야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장자의 이야기에서 영리한 새는 군중 속에서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새는 남쪽에서 출발하여 북쪽까지 날아갔다. 그곳에서 자신을 환영해 줄 알았지만 이미 한 독수리가 썩은 쥐 한 마리를 붙잡고 다투고 있었다. 독수리는 영리한 새에게 소리쳤다. 이 썩은 쥐는 내 것이다. 너는 가질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새는 한숨을 쉬며 떠나버렸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서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어떤 모임이든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고민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과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모임이나 집단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몫을 빼앗을까봐 경계할 것이다. 어떤 마을에서 외지인이 땅을 파기 시작하면 주민들은 저 사람이 뭔가를 차지하려고 한다 라며 경계한다. 심지어 외지에서 친척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사업이 마음에 든다고 말하면 그 친척조차도 당신을 멀리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불필요한 이익 다툼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많은 인간관계는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관계처럼 보이던 것도 이익 배분의 순간이 오면 갈등이 발생한다. 한 그룹이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하면 내부 다툼이 시작된다. 무언가를 나눠야 하는 순간 사람들은 얼굴을 붉히며 싸우게 된다. 새로운 사람이 합류하려 하면 기존 멤버들은 그를 배척한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진정한 우정이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이익 중심의 관계에서 멀리 떨어진다. 필요하지 않은 싸움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결국 진정한 자유는 이익 다툼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가치 있는 관계를 구별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며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회적 변화 속에서 우리도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이다. 그 모습을 본 작은 참새와 뻐꾸기가 비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느릅나무 위에서 날기도 하고 쉬기도 한다. 왜 굳이 그렇게 높이 날아가려 하느냐? 참새와 뻐꾸기는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비아냥거리며 빈정댔다. 결국 곤붕은 아무 말 없이 하늘로 치솟았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은 결국 혼자 가야 한다. 작은 새는 큰 새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높이 날고 싶은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어릴 적 배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떠올려보자. 한 마리의 백조가 오리들 틈에서 자랐다. 하지만 오리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백조를 이상한 존재로 여기며 괴롭혔다. 백조는 결국 홀로 연못으로 떠나갔다. 그러나 그가 하늘로 날아오를 때 많은 오리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하다. 까마귀 무리 속에서 백조는 죄인이 된다. 즉 평범한 무리 속에서 뛰어난 사람은 쉽게 인정받지 못한다. 높이 날고 싶은 사람이라면 절대 무리와 함께 가려고 하지 마라. 무리 속에 있으면 결국 너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생긴다. 혼자서 가야 더 멀리 갈 수 있다. 사교를 즐기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 유행, 이익, 혹은 단순한 무료함일 뿐이다. 대부분의 모임은 결국 먹고 마시고 노는 자리일 뿐이다. 그곳에는 진정한 우정도 깊은 교류도 없다. 때로는 지저분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둔다. 그들은 혼자 있더라도 외롭지 않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은 행복을 찾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완전히 세상을 떠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신만의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그들은 쉽게 타협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꾸준히 성장한다. 때로는 어떤 사회적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길을 잃지는 않는다. 그들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더 넓고 높은 세상을 볼 수 있다. 설령 진흙탕에 빠지는 순간이 와도 그 속에서조차 깨끗한 자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